이 책은 수요 공급 모형을 쉽게 배우고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이다. 물론 이 책을 숙지한다고 해서 경제학 박사 수준의 경제학 지식이나 분석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유현진 선수처럼 야구를 잘 하진 못해도 야구 규칙이나 선수들의 특징을 많이 알수록 경기를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수요 공급 모형을 잘 익혀두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꼭 알아야 할 학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경제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왠지 경제학 하면 어렵고 복잡하고 수식이 많을 것 같고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거리두기를 하게 되는 그런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데 사실 경제학이야말로 실생활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지 될 그런 학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싶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경제학적 관점을 내 몸에 장착하게 된다면 그 전의 세상과 그 이후의 세상은 판단도 보는 것도 다른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인들이 경제학을 쉽게, 빠르게,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으로 집필을 하신 김두월 교수님을 모시고 경제학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의 김두월입니다. 저희가 저자분한테 가장 읽고 싶게 만드는 구절을 항상 부탁드리곤 하거든요. 네. 예, 지금 그 구절을 읽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예,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 네. 학문을 배워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그런 뛰어난 경제학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제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보는 방식도 달라지고 맞습니다. 제가 책 구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야구 선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알면 경기를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더 공부한다면 신문에 나오는 뉴스들이나 아니면 네. 주식 투자 같은 것을 할 때도 그냥 맹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혹은 재미없다고 하기보다는 훨씬 더 즐겁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 구절을 골라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느낌은 오는데 네. 그래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예. 그렇죠, 좀 들거든요. 네. 네네.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경제학 책은 사실 이제까지 출간된 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책을 집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일지 저는 책을 읽어서 좀 느낌이 오지만 예. 네네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경제학 책들이 많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다고 그러면 배울 때 쓰는 경제학 교과서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중에 가면은 아주 재미있는 예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쉽게 읽히고 재미있는 책들도 굉장히 많죠. 네네. 그런데 경제학 교재들은 워낙 양도 많고 두껍고 그래서 혼자 읽기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교양서들은 읽을 땐 너무 즐거운데 읽고 나서 경제학을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게 되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늘 그런 불만이 있을 때 책을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그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혼자서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머리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을 한번 써보자는 생각에서 이 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기본적인 원리를 딱 머릿속에 장착하고 세상을 보니까
주식도 경제 공부도 좀 더 잘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실생활에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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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살면서 한 번은 경제학 공부, 제가 이번에 쓴 책 제목입니다. 이 책과 관련해서 제가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의 어떻게 보면은 예고편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행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삶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즉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지고자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다 다른 답을 할 정도로 행복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들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대개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 복잡하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한 행복들 중에서 특정한 종류의 행복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물질적 행복이죠. 즉 행복이라는 것을 크게 정신적 행복과 물질적 행복으로 우리가 나눈다고 했을 때 정신적 행복은 성직자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맡아서 해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쉬운 물질적인 행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증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일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경제학이란 물질적 행복을 어떻게 보면 측정하고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학문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학 학위를 갖진 않더라도 경제학자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거는 왜 꼭 저렇게 해야 될까? 저것을 조금 더 개선한다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경제학자들과 같은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생활을 좀 더 행복하게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게리 베커라는 젊은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인 그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에 얼마 전에 이제 부임을 해서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논문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자기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뉴욕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이 교통 사정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서 주차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논문 심사장에 가기 위해서는 학교 캠퍼스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 다음에 논문 심사장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만 집에서 준비를 하고 나오는데 다소 늦다 보니까 잘못해서 이 차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서 논문 심사장으로 가면 시간에 맞추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운전 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당시에 젊은 교수였던 게리 베커 교수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 교수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논문 심사장 앞을 지나갈 때 저기에다가 그냥 불법 주차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길거리에다가 불법 주차를 하고 얼른 뛰어가면 논문 심사장에 제 시간에 도착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심사를 마치고 차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대로 내가 저기 불법 주차를 했다가 잘못해서 경찰이 그것을 발견을 하고 딱지를 발부하게 되면 나는 큰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5초에서 10초간 순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게리 베커 교수는 결단을 하고 차를 그냥 길가에 세운 다음에 얼른 논문 심사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여 동안 논문 심사를 잘 하고 그 차로 돌아왔더니 다행히 경찰의 단속에 걸리지 않아서 뭐 딱지 같은 것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주변 친구들에게 가서 오늘 정말 운이 좋았다. 내가 불법 주차를 했는데도 이렇게 딱지도 안 띄고 그래서 벌금을 안 물고 내가 볼 일도 잘 시간 맞춰서 잘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게리 베커 교수는 달랐습니다. 그 5초에서 10초 동안의 고민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한 결과로 1960년대 말에 죄와 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를 경제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분석을 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경제학자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 남들과 똑같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그러한 일상적인 경험들로부터 뭔가 질문을 던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새로운 직관을 끌어내어 이론을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간 주립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최재필 교수는 매일 아침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아침에 화장실을 가서 작은 볼일을 본 다음에 화장실을 나서면서 변기 좌대를 그냥 올려놓은 채로 나오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걸 내려놓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냥 작은 볼일을 본 다음에 변기 좌대를 올려놓은 채로 나오면 편안합니다. 하지만 부인을 사랑하는 최재필 교수는 부인이 왔을 때 그 좌대를 도로 내리는 그 수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신사로서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고민을 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화장실을 갈 때마다 변기 좌대를 올려놓은 채로 나올까 아니면 내려놓을까? 이것을 내가 내 부인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은 좋은데 그랬다가 부인이 그 화장실을 사용하기 전에 내가 다시 사용한다면 불필요하게 좌대를 내려놨다고 올려놓아야 될 텐데 이런 낭비를 꼭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루, 이틀, 몇 달 이렇게 하던 끝에 어느 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내가 한번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끝에 논문을 한 편 쓰게 되는데요. 그 논문의 제목은 영어로 up or down,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올려놓을까 내려놓을까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최재필 교수는 길지 않은 10쪽 정도 되는 논문이지만 이 논문을 전부 수식으로 가득 찬 분석을 한 다음에 화장실에서 남성이 볼일을 봤다면 작은 볼일을 본 다음에는 좌대를 올려놓은 자기가 사용한 그대로 내버려두고 나오는 것이 맞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내려놓고 썼다면 그냥 자기가 쓴 대로 두고 나오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엉뚱하다. 도대체 경제학자들이 무슨 범죄나 이런 변기 좌대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실 수도 있고 이상하실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라든가 아니면 물가 상승이라든가 실업이라든가 경제 성장과 같은 이러한 단어들만 들어봐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머리가 아플 만한 그러한 주제들을 연구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주제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방금 전에 든 예들처럼 우리 일상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 친구인 누구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왜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저렇게 늘 어려움에 빠져 있을까? 아니면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소득을 벌어서 저축을 해서 뭐 집도 사고 싶은데 왜 이렇게 물가는 맨날 오를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마주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소 엉뚱해 보이는 주제들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우리가 경제학자들이라면 이런 문제들을 연구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제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두 사례에서처럼 다소 엉뚱해 보이는 이 주제들도 그렇게 그냥 신기한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경제학자들이 다루는 많은 주제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업이라든가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문제만큼이나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리 베커 교수의 연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요. 많은 분들이 법을 지키고 선량한 시민으로서 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어떤 때에는 법을 이걸 꼭 지켜야 되나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까지 가려면 앞으로 100m를 더 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길을 건너면 어떨까? 뭐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하실 때라든가요. 아니면 손에 들고 가는 이 휴지가 번거로워서 이거 그냥 휴지통 찾기도 너무 어려운데 그냥 길에다 슬쩍 버리고 가면 어떨까? 혹은 세금 보고를 할 때 이거는 그냥 좀 빼놓고 세금 보고를 해서 약간 좀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무슨 연쇄살인범과 같은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고 할더라도 우리는 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와 같은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고민할 때 사람들은 대개 내가 법을 어김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 한편으로는 그랬다가 잘못해서 적발이 됨으로써 물어야 될 벌금을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클까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법을 어길지 아니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법을 지킬지를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을 보다 체계화한 것이 게리 베커 교수의 논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법을 지키게 하려면 적발될 확률 그리고 적발되었을 때 짊어져야 될 짐을 충분하게 높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와 같은 문제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들은 모두 자기 편한데 차를 세우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길에서 경찰들이 감시를 해야 되고요. 혹은 CCTV를 만들어서 적발을 해야 사람들이 차를 아무 데나 세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CCTV를 설치하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준법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준법이라는 것이 곧 비용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경찰관을 고용하고 CCTV를 설치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보다 심각한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범죄자들을 이렇게 적발하고 이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데에는 평균적으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약 2,500만 원 정도의 돈을 매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하루 평균으로 수용시설에 이렇게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약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회가 1년에 얼마나 큰 돈을 교정시설에 사람들을 수용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데 돈을 쓰고 있는지를 이렇게 짐작해 보실 수가 있겠죠. 바꿔 이야기하면 바로 범죄라는 문제는 곧 경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리 베커 교수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하는 논문을 바로 죄와 벌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이 논문은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영감을 줌으로써 그 이후에 경제학자들이 범죄라는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도록 하는 큰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경제학에서는 법경제학이라는 하나의 큰 분야가 만들어졌고요. 게리 베커 교수는 이와 같은 새로운 경제학 분야를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0년대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최재필 교수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만약에 최재필 교수가 분석한 올려놓을까 내려놓을까라는 논문이 만약에 단지 변기 좌대를 어떻게 할지를 분석한 논문이었다면 아마도 이 논문은 쓸데없는 일을 연구한 노벨상에 반대에 있는 것이죠. 이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을 만한 논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그렇게 쓸데없는 것을 연구했다라고 여겨지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학술지, 경제학 학술지에 게재가 됐고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요한 논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건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변기 뚜껑을 올려놓을까 내려놓을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그냥 주목을 끌기 위한 사례였을 뿐이고 우리 주변에 비슷한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것을 이 논문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한번 탄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직장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탄다든가 아니면 아파트에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 엘리베이터는 내가 타기 불편한 데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불평을 하실 것 같습니다. 20층짜리 빌딩에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타려고 하면 엘리베이터는 꼭 20층에 가 있고요. 2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면 꼭 1층에 가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엘리베이터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불편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놓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까지 간 다음에 이 엘리베이터를 어디다 놔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어쨌든 건물에 왔을 때 탈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1층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20층쯤 되는 빌딩이라고 하면 10층 정도의 중간쯤 놔두면 제일 누구든지 이용하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층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1층에서 타서 20층으로 갔다가 뭘 잘못해서 다시 찾으러 가야 돼서 1층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저를 내려놓고는 엘리베이터가 다시 10층으로 갔다가 또 20층으로 올라왔다가 1층으로 가는 이런 수고를 또 겪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로 최재필 교수의 논문이 시사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15층에서 내리건 20층에서 내리건 5층에서 내리건 그 내린 자리에 엘리베이터를 그냥 놔두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모든 사람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직관을 제시해 준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최재필 교수의 논문과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방면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찾아냄으로써 물론 그 직관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단순히 하나의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사실이지만 그러한 것들로부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끌어냈기 때문에 이 논문은 중요한 논문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실,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들,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아이작 뉴턴이
지나가다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또 하나의 사과가 그냥 떨어지는구나라고 지나쳤다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물론 그런 일들 모두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한다면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의력의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생각, 즉 세상을 당연하게 보지 않고 좀 새롭게 볼 수가 있을까요? 세상을 새롭게 본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세상이 다르다라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그냥 맨날 보는 것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감정하에서는 그것에 대한 의심을 던질 수가 없는데, 내가 세상을 보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것과의 차이가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질문을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근데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까?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바로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비록 여러분들이 경제학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나도 경제학을 공부해 보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뭘 해볼 수가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 직장도 다니시고 뭐 여러 일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다 때려치고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경제학 책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그 어려운 책들을 이렇게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경제학자처럼 저처럼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10년 가까운 이런 공부를 하지는 않더라도 경제학을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즉 경제학은 수많은 이론과 아주 복잡한 설명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들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모형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으셨더라도 들어보셨을 만한 바로 수요 공급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요 공급 모형은 너무 단순해서 사실은 이걸 공부하는데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한 1, 20분, 30분 정도만 투자를 하면 누구나 익힐 수가 있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수요라는 힘이 있고 공급이라는 힘이 있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선 하나씩 있어서 이 선 두 개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 선이 그려져 있는 평면까지를 이야기한다면 X축과 Y축까지 하면 이 선 네 개가 사실은 수요 공급 모형 전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세상에 복잡한 자동차 시장도 있고 옷 시장도 있고 커피 시장도 있고 이런 다양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을 아주 단순한 이 수요 공급 모형이라는 것으로 환원을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를 제시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요 공급 모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즉 사람들은 값이 비싸지면 물건을 덜 사고 값이 비싸지면 생산자들은 이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바로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두 힘이 만나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수요 공급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데 3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본다는 것 혹은 그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지금 이 그림을 보시는 과정에서도 다 이해를 하셨다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수요 공급 곡선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배우지 않더라도 주먹 지르기를 할 수 있고 발차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태권도 유단자처럼 파괴력이 있고 빠르게 발차기를 하려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수백 번씩 그것을 하루, 이틀, 뭐 일주일, 한 달, 뭐 1년, 10년씩 해야 그것을 그 과정에서 힘이 붙고 그다음에 파괴력이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 모형도 이게 뭐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하게 금방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을 머릿속에 장착을 해서 여러분들의 두뇌가 수요 공급 곡선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기에는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 분들께서 제 책을 선택해서 수요 공급 모형을 잘 이해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과정을 즐겁게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실 수 있다면 세상을 이해하고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서 경제학이 조금 건방지게 쉽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안경을 쓰게 된다면, 내 눈에 장착하게 된다면 다른 세상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또 흥미진진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법 주차로 인한 범죄를 가지고 재워버리라는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한다거나 변기를 사소한 일상에서 올릴 거냐 내릴 거냐의 문제로 논문을 쓰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경제학은 멀게만 느껴졌던 것들을 가까이에 느끼게 하는 재미있는 사례였던 것 같은데, 경제학자님들께는 그렇다면 모든 일상의 것들이 다 연구 대상일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시고 어떤 연구를 하시고 또 재미있는 주변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경제 문제를 네.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수식도 많이 쓰고 복잡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고 경제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네네. 즉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는 다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비용이 들어가는 영역은 경제학자들이 다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비용이 안 들어가는 영역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연구 대상이 굉장히 넓게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일상생활 모두가 경제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육아라든가 아니면 교육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요. 또 나아가서 뭐 스포츠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경제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뭐 탄소 배출을 줄이느냐 뭐 이런 문제들도 다 비용 문제이니까 기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경제학자들도 많고요. 네. 그런 면에서 경제학의 영역이 어디라고 정의가 안 될 정도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경제학자가 했던 유명한 표현을 빌자면 경제학자가 하는 것은 경제학이다라는 정의를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세상 모든 것을 경제학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놀랍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보는 이 시야가 쫙 지평이 넓어지는 예. 기분이 듭니다. 여러 고생해 주시는 경제학자님들 덕분에 좀 더 효율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경제는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과 떨어져 있지 않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학문일 수 있는데, 이 학문을 어렵지 않게 해준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으로 똑 떨어지게 단순하게 복잡한 거 다 빼고 제일 중요한 거 뭐지? 수요와 공급. 요 두 가지로 우리 세상을 한번 봅시다. 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좀 더 이야기가 쉬워졌던 것 같아요. 네네. 예, 여기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사례 같은 거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강의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랄까요? 이런 네네네. 말씀만 드렸고 실제로는 그 사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렇죠. 뭐
제 책에 뭐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곤 있습니다만 뭐 책에 있지는 않은 예인데 뭐 커피 가격 같은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뭐 우리가 시내 한복판에 강남에서 커피를 마시면 그 커피 가격하고 네. 내가 사는 동네 커피 가격은 뭐 심할 땐 한 2배쯤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커피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날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일 대부분의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시는 답 중에 하나는 시내 한복판은 비싸니까. 땅값이 비싸니까라는 네. 답을 그쵸? 보통 하시죠. 근데 경제학자들은 그 답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땅값이 비싸서 커피값이 비싼 게 아니라 커피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죠. 네. 즉 시내와 우리 동네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네. 시내 한복판은 사람들이 많고 그만큼 커피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커피를 파는 사람들이 커피값을 높게 받을 수가 있고요. 커피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지는 것이죠. 예, 이거는 네. 사실은 다소 말장난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함축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시내 한복판에 커피값이 너무 비싸서 이 커피값을 그럼 낮추어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네네. 우리가 생각을 하면 땅값이 비싸서 커피값이 비싸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땅값을 낮추면 되겠네. 즉 지대를 싸게 월세를 싸게 해주면 커피값이 네. 싸질 거 아닐까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커피값은 안 내려가고 집세만 낮아지고 원래 집세로 가던 이득을 그냥 커피를 파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제 이 소득 이전만 일어나게 되죠. 커피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네. 수요가 많은 만큼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커피값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죠. 즉 수요가 높은 데에 맞추어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땅값이 그 커피값이 싸지기 때문에 그 땅값이 저절로 그 렌트도 낮아지게 되고 커피값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건 진짜 남의 일 아닌데 카페 하고 싶은 분들도 생각해야 되는 그렇죠? 네. 잘 따라오셨나요? 그렇다면 이런 비슷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기에 따라서 뭔가 다르다라는 거에 원숭이의 조삼모사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책에서 저도 얼핏 봤는데 네. 원숭이한테 아침에 3개를 주는 게 합리적이냐 4개를 주는 게 합리적이냐 이걸 원숭이가 갖고 분개한 네, 예, 그렇죠. 어리석은 네, 네. 사례를 갖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네, 네. 예. 근데 경제학자의 눈으로 이걸 바라보면 또 다르게 해석을 지금 커피 값처럼 다른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우리가 사실은 내가 하루에 그 조삼모사 예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에 7개의 도토리만 먹으면 네. 아침에 3개를 먹건 저녁에 4개를 먹건 아침에 4개를 먹건 저녁에 3개를 먹건 그쵸.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이 고사의 원래 이제 취지고 네. 그걸 그쵸. 구분하지 못하는 원숭이들이 어리석다라는 걸 비판을 네. 합니다만 경제학자들은 죄송합니다만 원숭이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이고 예. 영특한 판단을 그렇죠. 한 거다. 네. 왜냐하면 어떤 원숭이들은 아침형 원숭이이기 때문에 4개를 먹고 싶어하는 원숭이들도 있고 네. 어떤 원숭이들은 저녁형 원숭이이기 때문에 아침엔 적게 먹어도 되는 원숭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침형 원숭이가 도토리를 아침에 3개만 받으면 하루 종일 배가 고파서 굶주리게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굳이 얘기하자면 아침에 4개를 주는 것이 아침에 3개를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원숭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침에 굳이 4개를 안 먹더라도 저축을 하면 되고 네네. 아침에 꼭 먹어야 되는 원숭이들은 그것을 아침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 역시 그냥 고사성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일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즉 우리가 무엇을 가질 때 어느 시점에서 갖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만약에 나이가 30인데 집을 사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네, 해보죠. 네. 그러면 집을 사는데 30년 저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네. 어떤 분들은 우직하게 30년 동안 저축을 해서 집을 사시는 그러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랬다가는 30년 동안은 그냥 허름한 난 집에서 난 너무 살다가 60이 돼서야 내가 불쌍하게. 원하는 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30살에 돈을 빌릴 수 있다면 네. 30살부터 60살이 될 때까지 30년 동안 내가 원하는 집에서 살면서 집을 마련해가는 과정을 할 수 있고, 물론 갚아나가면서. 그렇죠.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뭐 돈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앞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누구나 돈을 빌려서 살면서 갚아가면서 그 사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즉 내가 무엇을 쓸 수 있는 자원을 언제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다르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조삼모사 고사는 좀 다른 현대적인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아, 그러네요. 삶의 질을 달리 볼 수도 있고 개별적 특성과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각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는 것이고. 네. 아, 너무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학 공부를 해야 될 사람들 모두가라고 얘기한다기보다 조금 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이런 공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훨씬 더 삶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네.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누가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 우선적으로. 이런 사람이요. 네. 네. 요즘에 워낙 많은 분들이 뭐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대로 나이가 네. 많은 분들은 많은 분들대로 이 그 노후 대책일 수도 있고 그쵸. 뭐 당장의 그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네. 그런데 투자를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도박하는 것과 다른 이유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좋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하자면 네. 경제학적인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그럴 것 때문에 같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본다고 다는 아니고 이 네네. 책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공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고등학생들이라든가 네네. 이런 그 좀 더 어린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제 교육에 좀 더 활용될 수 있다면 굉장히 기쁘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정말 너무 재밌는 경제학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학 공부가 재미있고 이렇게 꼭 필요한 학문일지 잘 모르셨죠? 예. 경제학이라는 안경을 장착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더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경제를 공부하면 아는 것 그 이상으로 보이는 것이 경제학 공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재미있는 경제학 공부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한 권의 책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만한 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